어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5대가 3시간 넘게 동해 상공을 위아래로 헤집고 다녔습니다. 엄중한 항해의 뜻을 전하고 대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존 볼튼 보좌관은 오늘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납니다. 자, 어제 러시아 군용기가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영공을 침범하는 걸 막기 위해서 조금 넓게 설정해 놓은 게 방공식별구역인데 카디즈라고 부르죠. 그 카디즈를 통보 없이 넘은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영공까지 침범한 건 한국 전쟁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자 우리 공군 360여 발의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영공 침범의 위치입니다. 하필이면 독도상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까지 끼어든 거예요. 아니 일본 땅 다케시마에 러시아기가 침범해왔는데 왜 한국 너희들이 경고 사격을 하느냐?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그 군용기가 출격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제가 좀 아찔한 건 만약 어제 우리가 그 러시아기에 360발 경고 사격하고 있는데 일본 기도 나타나서 같이 사격을 했다면 이러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돌아가는 판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실수인가 고의인가? 당연히 고의죠. 당연히 고의죠.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것 좀 카디즈 같은 경우는 좀 그럴 여지가 있기도 한데, 근데 러시아가 영공까지는 좀 그런데요. 러시아나 중국이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 나토 같은 태세를 파악하기, 나토에 대한 방공 전략을 태세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시험하는 정도, 테스팅하는 정도에 비해서는 영공까지 침범한 거는 상당히 다른 차원입니다. 사실은 심각합니다. 카디즈만 무단 침입. 원래 카디즈도 가려면은 다 미리 통보하고 가야 되는 건데 카디즈만 무단 침입해도 이거 사실 굉장히 엄중한 건데 카디즈 더 깊숙이 영공까지 들어왔다는 건. 왜냐하면 카디즈는 이제 국제법적 그거는 없습니다. 이제 영공은 국제법적으로 주권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나온 얘기처럼 격추시켜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영공은. 영공을 만약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격추시켜도 사실 할 말은 없거든요. 할 말은 없는 정도. 러시아가 할 말은 없는 거죠. 자, 그 정도 상황에서 360발을 쏘아댔는데도 우리는 영공인지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고의다. 고의라면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랬겠는가? 그 전에 우리가 그 경고용 발사한 것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고 사격 받은 것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인하고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 계획된 반응인 거죠. 허허. 아니 지금 무슨 오리발을 내밀어도 정도 것이지 그걸 뭐 어떻게 몰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계획된 것이라면 도대체 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의 방공망 태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는 이제 그 단계에서 뭐 분명히 있을 거고요. 방공망 태세라 하면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가 얼마나 자료해주는가 이렇게 침범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차후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미국의 전략에서 현상 변경 세력으로 지목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중 갈등만 얘기를 하는데 전략적으로는 사실 중국과 러시아 그래서 사실 어제 중국도 방공망 카디즈를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니 둘이 같이 지금 연합훈련 중인 건 알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의 초미의 관심은 한미일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동맹, 미일동맹은 누구나 아는데 보통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부분은 일종의 사실상 두 개의 날개로 된 미국의 동맹인데 이걸 유사삼각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삼각형이 한 변이 동맹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갔어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삼각 동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일 관계가 묘하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묘한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가에 대한 체크를 해보는 것은 저쪽 입장에 전략적으로 보면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죠. 한일이 저렇게 투닥투닥 싸울 때 우리가 이렇게 건드리면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공조할까? 어떻게 움직일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런 경우에 이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런 도발을 하면 한일이 묶일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중국, 러시아한테 손해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진짜? 오히려 더 묶이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게 오히려 그러면 더 묶일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어느 만큼 해야 묶이고 뭐 어느 그렇죠. 만큼 해야 와해되고 이것도 보고 싶었던 거다. 예, 뭐확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게 하필 그 영공 침해 위치가 네, 맞습니다. 그 많은 우리나라 영공 중에서 독도 영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독도 하늘. 예. 그러자 일본이 아니 다케시마에 러시아기가 들어왔어? 러시아기 왜 들어왔어? 항의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한테 아니 다케시마에 러시아기가 들어왔는데 왜 니들이 흥분하니? 왜 경고 사격하니? 공식 항의를 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전투기 출격까지 시켰답니다. 그게 어디까지 왔는지는 지금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 독도 지금 침범한 부분이 사실 한미일이 다 관련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더 크게 보면 독도도 노린 거다 그럼. 독도 그렇죠. 영공도. 그렇죠. 더 크게 보면 이게 이제 동북아 판도가 그만큼 격변 속에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데 대한 러시아나 중국, 한국, 일본이 다 사실상 불안한 겁니다. 아니 이제 이거는 뭐 가정이고 뭐 이렇게 돼서도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어제 만약 일본이 더 황당하게 그러니까 전투기 출격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경고 사격까지 우리가 경고 사격하듯 사격을 했다면 네네. 지금 일본 주장에 의하면 다케시마가 자기네 영공이라는 거고 그럼 자기네 영공에 러시아기, 한국기가 들어와 있으면 뭐 쏴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쐈다면 그럼 어제 사실 이거 뭐 전쟁까지 가는 상황이었던 건 아니에요? 뭐 그럴 가능성은 뭐 저는 좀 적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이 영공 안에는 한미 동맹이 작전하는 지역인데다가 예. 사실 그러려면 뭐 영공 근처까지 또 와야 되는 거고 일본기가. 일본기가 와야 전투기가. 되니까 사실 네. 일본이 나중에 그런 그 책임을 덮어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여전히 굉장히 어수선한 날이고 불안한 날이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앞으로 이 시작이 불가하다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앞으로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가 미중 갈등도 문제인데 미러 갈등에다가 한일 문제까지 예. 사실 이게 우리한테 던져주는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출입구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그 영공 침범이 시작이다. 뭐 계속 영공 침범을 한다기보다는 예. 이런 새 판도 새 판도를 지금 짜는 중이니까 사실상 아베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베 경제 제재 포함해서 사실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유지해가면서 판도 짜기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밀려가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각 나라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남북 외에 이제 미중 일러에 이제 사실 6개국 사이에 엄청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이제 북한하고 이것만 풀면 되겠다.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한 힘 더해서 같이 풀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일본 다 끼어드는군요. 다 이 판에. 겁니다. 그들도 불안하기 때문이고요 한편으로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 일로 다시 돌아와서 어제 그러고 나서 그 정부의 반응을 보면요. 우리 정부는 러시아 대사 초치해서 강력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액션은 자제하는 느낌이 들어요. 일본도 뭐 러시아에 항의하고 우리나라에 항의는 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가지는 않으려는 느낌이 보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러의 의도를 읽고 그 이상 거기에 말리지 않겠다는 이 의지로 보면 말려서는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사실 재발 방지가 중요한 것이고 저는 뭐 단호하게 대처를 했고 경고 사격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을 확전시켜서 우리에게 좋을 건 하나도 하나도 없거든요. 없죠. 일본도 그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한일 간에 지금 오고 가는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만약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빼버리면 우리를 제외시키면 우리는 그다음 카드로 생각했던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네. 지소미아 폐기하겠다. 이 카드 아니었습니까?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게. 네네. 이거 어떡하죠?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전 사실상 이거 체결할 때부터 계속 반대하는 글도 썼고 반대를 해왔는데요. 아. 그 이유가 이 배경이 사실상은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입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미국의 전략가들 그 당시 했던 이유가 미국이 가장 원했던 거고요. 미국이 원한 거죠. 원한 거고요. 그것은 일종의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출발점이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네. 근데 왜 한미일 동맹이 단단해지는 거를 김 교수님은 그때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중국을 적으로 삼는 거죠. 아, 중국이 우리 적이 적으로 되는 것이고 이 한미일 동맹은 결국 냉전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북중러라는 동맹 일종의 삼각 거기도 유사 삼각 동맹인데요. 예.
그것도 많이 약화됐지만 지금을 보면 중러가 협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북중 관계는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결국 북중러 한미일이 되는 다시 냉전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렇다고 적대적으로 지내라는 건 아니고 우리는 적당히 모두와 다 친하게 지내는 요게 좋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근데 거죠? 이제 사실상 중국이나 러시아를 우리가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필요에 따라서 한일 군사협력도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핵 문제가 그러나 이것이 그렇죠. 동맹으로 묶이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맺을 때부터 저는 교수님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 하지 말아라. 네. 근데 문제는 이걸 사실 지금은 우리 정부도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죠. 야권이었을 때는. 그랬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것을 깨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인 것이고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삼각동맹의 출발점이긴 하지만 그것이 가시화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굉장히 예. 기초적인 조약인데 지금은 안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간 걸 깨고 나오는 거는 훨씬 더 부담스러워요. 어렵죠. 일단 들어간 이상 깨는 건 굉장히 그리고 어렵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일본도 지소미아 깨야 된다는 얘기가 쭉 나왔거든요.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때까지 나왔는데 지금 한국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이 또 굉장히 간사하게 재빠르게 한국한테 책임을 돌리듯이 우리는 안 한다, 안 깬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하. 자기들도 깨고 싶으면서. 깨고 싶다는 얘기를 해왔으면서 해왔으면서도. 한국이 못 믿기 때문에 이걸 깨야 된다고 얘기해왔는데 실제로 예. 한국이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쓸 수 없는 카드이긴 하지만 미국을 압박하는 데는 저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일단 김 교수님 의견으로는 지금은 그걸 깰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반대를 했지만 저는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예,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깨는 역할은 그러나 그런 압박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도 각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데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도 근데 나온 이제 거거든요. 카드와 반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무역 규제나 특히 무역 심사 규정에서 그거를 우리가 깨는 거는 우리 미국으로 봐서는 네. 과한 반응인 거죠. 그러나 일본의 반응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은 칼집에 넣어놓고 만지작만 하자 그 네, 말씀이세요. 네, 네. 자, 참 묘하게도요. 어제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뭐 도발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이거 도발이죠. 도발이죠. 당연히 도발입니다. 도발을 하던 그날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볼턴 보좌관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비공식 일정 어제 하고 오늘 공식 일정 하거든요. 이 타이밍은 이것도 맞춘 거라고 보세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세요? 그래서 중러가 맞춘 거죠. 맞춘 거죠. 온 걸 맞춘 거죠. 미국 보라고 왜냐하면 이러는 거죠? 이게 훈련 계획을 그 전에 잡았던 게 아니라 사실상 약간은 빨리 긴급하게 해서 중러가 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그거는 볼턴의 방안을 노린 거라고 봅니다. 아니 연합 훈련 하겠다는 건 있었는데 네. 시기를 좀 당겨서 그러면 네, 맞춘 그렇죠. 거다? 보통은 그런 것들 통보를 하거든요. 통보를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미국 봐라. 네. 이런 것. 네. 무력 시비 같은 것. 알겠습니다. 볼턴이 사실은 오늘 볼턴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어제 이 돌발 상황이 더 벌어지면서 상당히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볼턴이 우리나라에 온 건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 상황을 좀 중재해 줬으면 좋겠다. 네. 미국이. 왜냐면 일본도 들렸다가 온 거거든요, 여러분. 네. 근데 사실은 볼턴 그것 때문에 온 건 애초에 아니었죠. 네. 왜 온 겁니까? 뭐 사실 볼턴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략가들을 이제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재를 원하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사실상 일본이 사실 먼저 도발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한테 부탁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은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죠.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도하게 사실은 이번 볼턴 방안에 대해서 기대할 필요는 없다.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뭐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한 것도 아니고 일단 일종의 일본이 약간 애매모호한 곳에 회색 지대에 사실 우리한테 도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누구 편을 들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한 것도 아니고 심사규정 90일이라는 사실 보고 우리한테 압박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와서 지금의 시점에서 미국이 바로 개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빠진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죠. 원하진 않는다. 지금은 사실 우리가 있다라는 존재감을 적도 보여주는 것이고 양쪽의 입장을 듣고 아마 원칙적인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한일 관계 협의해라. 협의해라. 두 나라가 잘 풀어라. 그런데 그건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협의하자고 얘기하는 쪽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본에 피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재를 일본한테 압박을 줘서 일본을 움직인다.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일본 방법은 아직은 아닌 것 아직은 같습니다. 보고 있는 정도다. 그럼 움직이면 언제쯤 움직일까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이게 이제 훨씬 더 나빠진다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이 국면에서 이제 우리가 끌어들이는 것은 좋은데요. 근데 이 자체가 사실 거꾸로 네. 이제 중로의 움직임과 함께해서 이 중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만약 한미일의 묶음이라면 왜냐하면 미국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걸 저는 애청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볼턴 쪽은 한미를 묶고 싶은 사람이고요. 예. 오히려 신냉전적인 인물이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트럼프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어가서 이것을 약화하는 거거든요. 크게 전략적인 플랜은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전략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러네요. 냉전 체제 종식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걸 이끌고 있는 게 트럼프네요. 우리는 사실 트럼프를 활용해서 예,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서 냉전 체제를 약화시키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바람직하죠, 사실은. 자,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볼턴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끼어들지 않을 거다, 미국이. 네. 끼어드는 시점은 그러면 정말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해버린다든지 네. 이렇게 확실한 시츄에이션이 되면 그렇죠. 예. 그런 뭐 행동을 취하면 그때는 끼어들 거라고 보세요. 야. 이게 일종의 다지기다. 다지기다. 그럼 볼턴은 이번에 와서 뭐 할까요?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듣겠죠. 그리고 이렇게 왔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왔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북한 문제에 관해서 원래 오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북한 그것 문제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지금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니까 예. 실무 협상을 하기로 해놓고 그 부분에도 지금 여전히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기싸움이 지금 좀. 그거 왜 안 됩니까? 아니 트럼프가 국경까지 넘었다 와서 저는 실무 협상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에서는 북한이 실무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셈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나온다고 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셈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나와서 이제 미국의 셈법을 바꾸는 것인데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미국이 확실하게 북한한테 뭘 줄 것에 대한 그거를 못 들은 거죠. 아직도 기싸움 중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판 읽겠습니다. 예. 김준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